어머니, 요즘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전기랑 가스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손주가 감기 걸려서 아파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전기세, 가스비도 못 내고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너희가 번 돈은 다 놀고 즐기는 데 쓰고 생활비는 내게 떠넘기는 게 말이 돼. 너희 뒷바라지는 이제 그만하련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미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 나갈 게 이미 많은데요. 겨우 이 전기세 하나도 어머님이 못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어려워요. 언제까지 부모에게만 기댈 생각이냐? 이제 너희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라. 너희만 바쁜 게 아니라 나도 바쁘다. 나도 내 삶이 있어. 아들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결혼할 때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던 말도 줄어들고 어느새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제 돈을 쓰기 시작했죠.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3이 된 선옥분입니다. 경상북도 울진이 제 고향이죠. 그곳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지만 저의 어린 시절엔 고달픈 삶을 이겨내야만 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5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저도 일본이라는 곳이 참 대단한 곳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디딘 일본은 따뜻함도 안정감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위와 낯선 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종일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셨죠.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바깥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어린 마음에도 생계가 버겁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돈이 이렇게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너무도 일찍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본 땅에서 홀로 남은 저는 10살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죠. 남의 집 청소, 빨래, 잔심부름은 기본이었고 고철을 모아 고물 장사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하는 일만큼은 남들과 같았고 심지어는 어른보다 더했습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장 같은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으니 오늘 팔아서 오늘 먹을 쌀을 사야 했어요. 그렇게 장사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가 또 내 청춘이었어요. 이젠 그런 기운이 어디 있나. 70이 넘은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고 참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몇 년 후 고향에 돌아오니 참 낯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군요. 어릴 적 보던 동네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돈을 조금 모았다고 해도 고생해서 번 거라 허투루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작은 돈을 손에 꼭 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많았죠. 야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차츰 가게를 열어보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을 들고 차비를 아껴가며 중고 가판대를 구해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힘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어요. 하나씩 가게도 늘리고 손님도 많아지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가게도 번창해가며 그때부터 진짜 자수성가라는 말을 실감했죠. 아들이 태어난 순간 제 마음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다짐이었죠. 불면증을 달고 살면서도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이어가며 벌어들인 돈뿐이었지만 그것으로라도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아들이 남들처럼 커가는 게 참 뿌듯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기에 아들이 그저 평범하게만 자라주어도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출발부터 집 걱정 없이 시작하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여행의 설렘과 행복이 묻어나 있었죠. 어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보니 참 보기 좋다. 여행은 어땠니? 네, 어머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 다녀왔어요.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이고, 고맙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 이번에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신혼여행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둘이 서로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서로 아끼고 잘 살아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한테 준 이유는 하나야. 앞으로 고생 덜하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다. 어머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부족한 게 많겠지만 어머님께 배워가면서 잘 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초반, 매달 생활비와 함께 자잘한 물품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내주면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인사가 점차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생겼습니다. 귀한 손주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아이 교육 준비는 더 빨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교육 걱정을 하는 게야? 요즘은 다들 임신 중일 때부터 사립 유치원 준비를 해요. 특히 영어 유치원은 줄이 길어서 신생아 때부터 입학 원서를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입학 준비만 해도 제법 들어가거든요. 이제 태어날 손주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돈을 벌써부터 쓴단 말이냐? 아휴,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일찍부터 교육에 힘써야 나중에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있고요. 그래, 나도 요즘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들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좋은 사립 유치원에 학원에 또 학습지까지 요즘 부모들은 필수라고 여기더라고요.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준비를 하려면 너희가 번 돈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와줄 일이 아니라고 본다만. 어머니, 사실 아이가 생기고부터 저희는 빠듯해졌어요. 교육비며 앞으로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어떻게든 꾸려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자식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며느리의 이 말에 잠시 마음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나 부러웠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괜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으며 학교를 오가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 시절에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교육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의 요구가 점차 당연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제 손주라는 마음에 결국 그들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낼 때면 아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전처럼 감사의 인사를 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르려고요. 현석이랑 같이 가서 어머니도 보고 밥도 먹고 싶어서요. 괜찮죠? 그럼 저희 퇴근하고 현석이 데리고 바로 갈게요.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오늘은 속이 더부룩해서 김치국이나 간단히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집에 마땅히 차려줄 반찬도 없고 쌀통도 비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부모 마음에 자식이 온다는데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어쩔 수 없지. 있는 재료로라도 준비해야겠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기저귀 뒤적여 보니 남아있는 건 오래된 장아찌랑 마른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참, 이젠 저녁 먹으러 온다는 말에 반갑지도 않네. 편히 쉬고 싶은데. 부랴부랴 집 근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어묵볶음에 멸치볶음 그리고 무생채까지 사들고 돌아와 얼른 밥상을 차렸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서두른 덕에 마침내 상이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와 손주가 도착했고 반갑게 인사하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팠는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는 동안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가 아려오기 시작했지만 저들 중 누구 하나 일어나 도와주겠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과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과 좀 깎아 주실 수 있어요? 손주가 너무 좋아해서요. 한숨이 속에서 올라왔지만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서둘러 마치고 사과 몇 개를 씻어 얇게 깎아 접시에 담아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대충 때울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느새 4인분 밥상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허리며 손목까지 쑤셔왔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 조각이라도 먼저 건네줄 줄 알았건만 아무 말 없이 과일을 집어먹는 아들 내외를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려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몸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가 조금 모자라서요. 저희가 요즘 정말 빠듯해서 전기세도 밀려있네요. 전기세랑 가스비 22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엔 나도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니 이번 공과금은 내가 해결하거라. 어머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곧 겨울인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을 해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 공과금까지 부담하란 소리냐? 어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제 겨울인데 난방비 밀리면 추워서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편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도움 없이도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애도 있고 앞으로 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냥 한두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왜 전기세가 밀려? 나도 참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애가 있으면 그런 돈은 먼저 내야지. 돈을 어디다 쓰는 거니? 어머님, 손자가 겨울에 추위에 떨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비며 약값까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요즘은 소아과 진료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겨우 난방비 하나도 못 도와주신다는 게 참 너무하시네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면 정말 섭섭하네요. 손주 생각도 조금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낼게요.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길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냐? 내가 너희 밥벌이까지 해야 하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다가도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고요. 아들 내외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며 공과금, 관리비까지 제가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한 달 생활비 절반 이상이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아들 내외의 생활비를 대신 감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궁금해진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 직접 아들 내외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낯선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옆에 놓인 값비싸 보이는 골프백, 골프클럽 몇 개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벽 한쪽에는 최근에 라운딩 장면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이름이 적힌 골프장 티켓과 브로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골프 모자며 장갑까지 널브러져 있어 누가 봐도 갓 다녀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돈이 부족하다던 거였나?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 돈이 없다면서 이게 다 뭐냐?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너희 골프 치고 다니고 쇼핑하러 다닌다고 다 썼어? 나한테는 전기세 모자라다면서. 어머니, 저희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끔씩은 저희끼리 시간을 좀. 지금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까지 내가 다 대주고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풀러 다닐 정도면 내가 직접 돈 벌어서 다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희도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겨우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같은 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배워야 하는 거라.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해? 너희가 내게 돈이 없다고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었지? 내가 지금 너희 둘로는 뒷바라지나 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애 때문에 밖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살아요. 친구들이랑 모임이라도 갈 때마다 돈을 아끼려고 눈치 보면서 식사 메뉴까지 신경 써야 해요. 공과금이나 필수적인 생활비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겨우 공과금 몇만 원 부탁하는 건데. 골프 치고 명품 사고 다녀온 여행 사진까지 봤다. 너희가 돈을 쓸 땐 막 쓰면서 정작 왜 내게 떠넘기려 하니? 어머니, 저희도 쉴 때는 좀 쉬어야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좀 힘들 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너희가 번 돈은 다 놀고 즐기는 데만 쓰고 돈은 내게 의지하겠다는 게 부모에게 할 소리냐? 그동안 해준 것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짓 그만해야겠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낼게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제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젓더군요. 이번엔 진짜다, 준호야.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고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해줬지만 이제는 그만하려 한다. 앞으로 내가 집안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어. 이젠 나도 결심이 섰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제게 기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결심을 굳히기로 했습니다. 고지서를 앞에 두고 하나하나 보니 밀린 금액들이 꽤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들은 단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당연히 내가 해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는 신우성 아파트 203억 원입니다. 요금이 밀려 있는 상태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이번 달과 지난달 요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단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납부할 여력이 없네요. 전력공사의 상담원이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단전 처리를 바로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 요청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한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아들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정말 수도와 전기를 끊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손자는 무슨 죄예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도 안 되고 밤마다 추위에 벌벌 떨라고요? 너희 맞벌이 아니니? 분명히 두 사람 다 벌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매번 공과금이며 생활비까지 내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희가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면서 왜 기본적인 생활비도 나한테 떠넘기냐? 아니,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가끔은 저희만의 여유도 필요해서 한두 번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걸 들춰내서 저희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머니도 평생 일만 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구보다 일만 해왔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를 귀하게 키워왔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무책임하고 철없게 굴 줄은 몰랐다.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댈 생각이냐? 다 큰 자식이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된 거 아니냐? 줄 때만 좋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못 주겠다고 하면 서운하다는 게 너희 마음이냐? 그러나 아들은 듣기 싫다는 듯 불쾌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무슨 허수아비인 줄 아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식에게서, 그것도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니? 어머님이 먼저 저희를 이렇게 내몰았잖아요. 수도랑 전기까지 끊어버리는 게 부모로서 할 행동이에요?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아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온 세월을 바쳐왔고 그 고된 날들을 견딘 건 오직 아들의 행복을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제게 마치 그 모든 지원이 당연한 것이었던 양 요구하는 겁니다. 어미가 되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기에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아들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해오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 쌓아온 지난 세월이 단 하루도 값진 적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제는 권리라며 윽박 지르는 그 모습이 낯설고도 씁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했지만 아들이 결혼 후에도 무분별하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생소한 변호사 사무소였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주장한 것은 생활 방해와 주거권 침해였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려 그동안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입은 불편과 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 지원해온 자식이 이제는 법적으로도 저에게 의무를 강요하려는 것인지 비참하고 속상한 마음에 서류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질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 내외는 고소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겁을 먹고 다시 지원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엄연히 성인이 된 그들 스스로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등산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러 새로운 책을 골라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작은 취미와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일을 보내며 비로소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묘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서야 알겠니?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준 건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는 게 나에게는 늦었다고 느껴진다. 부모의 마음이란 늘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였지.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나 늦게 알아차린다는 게 참 서운한 일이란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운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에서 그동안의 후회와 미안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며 속에 있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건 알겠다만, 그런데 며느리는 왜 보이지 않니?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사람 지금 친정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생활비 문제로 크게 다투는 바람에요. 돈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갑자기 지원을 끊으신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고는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시댁에 손을 벌리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친정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서? 내가 지금 그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니? 사실 집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지금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갈등만 반복하면서 정말 힘드네요. 안타깝구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법이란다. 며느리도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거라. 무턱대고 남 탓만 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지고 마음을 다해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서길 바란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건 우리 가정이 너무 어머니께만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으로만 깨달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그걸 며느리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야지. 그렇게 부모한테 의지하다 못해 생활비 문제로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무슨 상상이나 할 짓이냐? 가정을 꾸리려면 서로 간의 대화로 해결해야지. 누가 집을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겠죠. 며칠 후 아들과의 무거운 대화를 뒤로하고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보내고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복지관에 가면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해 여느 때처럼 할머니들과 둥그렇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가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옆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우리 아들 놈이 이제 집 사달라 소리까지 하는 거 있지. 도대체 어른이 돼서도 뭐 하나 스스로 하려는 게 없어. 그러자 박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도 명절만 되면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는지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어. 일 때문에 바쁘다, 갑자기 아프다, 애들까지 줄줄이 아프다고 하면서 매번 안 오는 거 있지.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한 번 오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올 법한데 맨손으로 오지를 않나.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더니 요즘은 아예 저보고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라니 말 다 했죠. 그나마 나는 애들이랑 연락이라도 잘 되면 좋겠어. 요즘은 전화 한 통 걸기도 무섭다니까. 뭘 사달라는 얘기만 하려나 싶어서. 어릴 땐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미련하긴 참 미련했지. 할머니들 사이에서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슬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다 고만고만한가 봐. 나는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스랑 전기 다 끊어버렸잖아. 그랬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라니까. 아들, 며느리랑 대판 싸우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 어이구, 잘하셨어요. 저런 건 딱 끊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 부모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말이에요. 아들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반성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뭐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손주 핑계로 돈 걱정만 늘어놓지 않겠어요? 굳이 저런 며느리 붙잡고 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요즘 며느리들 당연하게 받아먹으려는 건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지원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불평을 해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조금 도와줘도 고맙다 고개를 숙였지.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었나. 그러게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늙어서는 조금이라도 쉬어보나 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의지하려고 한다니까? 결국 자식은 부모 품에만 둘 수 없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서야 하는 거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고생한 만큼 스스로 이겨내며 살았고 결국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건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식들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도 돌보고 홀로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요. 때로는 자식들이 자립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돌보며 내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